자, 이제 하나씩 또 오늘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부친 집을 매입할 때 왜 대출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화천대유로 101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건 좀 이덕준 변호사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참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본인이 101억을 배당받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돈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좀 밝혀야 화천대유 관련해서 실제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고 몸통이 누군지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부친의 집이 과연 시가에 맞는 것인가? 예를 들면 평당 뭐 3천이라는 주장도 있고 2천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시가에 맞지 않는가 맞지 않는 것인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지금 윤석열 부친하고 윤석열이 알고 있는 김만배 누나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거래 상대방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1억 원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를 굳이 한자로 풀자면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는 진짜로 몰랐는데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살 확률,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이제 하늘의 뜻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우연일 수 없다. 그렇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이 지금 이 101억 배당금이 꼭 이제 연초에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원래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해요. 수원에 건물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막 수백억대 자산가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이 자산가들이 돈을 무조건 다 우리 유지 줄리처럼 몇십억씩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은 드물잖아요. 대부분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화를 하려면은 어떤 큰 돈을 현금화하려면 어떤 계획에 맞춰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이분이 갑자기 연희동에 어떤 게 필이 꽂히셔서 가지고 뭐 쇼핑하러 집을 20억짜리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기에 20억 이상 되는 집을 쇼핑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덥석 사고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한 12, 3억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앞뒤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다 우린 지금 추측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혼자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이 시기적으로 보면 2019년에 검찰총장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기 전쯤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일부러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이 일이 터지자마자 윤석열 측에서 그 캠프 측에서 통장을 다 오픈하죠. 그리고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사 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이 만일에 생길 어떤 상황이 생길 경우를 미리 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전 알리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일종의 알리바이다. 그렇죠. 대출을 해놓고 근거를 놔둬야 되고, 또 통장에 왔다 갔다 한 돈의 그 흔적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은 그냥 쇼다? 쇼다. 왜 돈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만 그때 이자율도 엄청 높은 대출을 그냥 받은 거잖아, 그 시기에. 돈 있는데.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한 푼 더 나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그 당시 이 지금 상황들을 대비한 알리바이 예. 조성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통장을 깠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뉴라이트 학자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인정해 주시는 회비 꼬박꼬박 내고 계셨고요. 참네. 아무튼 아니 그게 뭐 다운 계약이든 뭐든 간에 통장에 남겨놓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통장을 깠다, 뭐 소명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이 모질이들은 대체 얼마나 언론입니까, 진짜. 그리고 또 그 계약 날짜가 바뀐 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니까, 처음에는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썼다가 법인 명의로 바꿔야 돼 가지고 계약서를 바꿨다. 이미 그 전에 계약서를 썼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등기 자체가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분이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집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만 외롭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불 아니겠습니까? 꺼져 있죠. 어? 그러면은 이걸 왜 사셨을까요? 지금 2년 가까이 거주도 안 할 거면.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게 정말 국민들이 느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배당금이 101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배당금 뭐 10,000원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배당금 100만 원 이상 받아보셨어요? 배당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건뜩하면 뭐 퇴직금 50억 원, 배당금 101억 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어서 좀 철저한 좀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이미 거주할 아파트를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몸이 보동이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필요했을 거고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금매로 내놔서 싸게 팔았다. 이건 다 거짓말처럼 보이고 요거는 이게 윤석열 자체가 서명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도 지금 화천대유에 연관이 있구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근데 꽤 또 거짓말을 하죠. 김우겸 의원은 분명히 김만배가 우리 성렬이 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얼굴은 알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발뺌했죠. 아무튼 거짓말이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다는 것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그게 이제 다운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현찰로 뇌물이 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윤석열 씨는 진짜 더 이상 해명을 안 하는 것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명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안 하는 거.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 거짓말이 자기가 들통날 내뱉은 텐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수사받을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굳이 뭐 숟가락 들이면 말 이상하지만 개입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냥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네요. 근데 내가 어제 보도 보면서 느꼈던 거 진짜로 의외의 인물이 확 튀어나왔어요.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김기동 전검사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동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BBK를 덮어준 검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때 승승장구라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여기 구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일단 들려드릴게요. 윤석열하고 김기동하고 우병우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학번으로 따지면 79학번이야. 김기동은 그보다 한 4살 어리고요. 우병우는 그보다 1살이 또 어려요. 근데 연수는 정반대로 뒤집혀졌어. 윤석열이 구술을 냈기 때문에 23기고 김기동은 21기, 우병우는 19기예요. 우병우 소년급제. 소위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일종의 족보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 이 김기동이 정치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명박을 덮어준 사람이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아마 김경주 씨가 정치검찰 김기동, 정호용 반드시 역사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 김기동입니다. 나중에 김기동은 이명박의 사돈 효성그룹까지도 덮어줘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특수부로 승승장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보여주셔야죠. 이거는 지금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김기동인데 나중에 2016년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단장에 김기동이 올라갑니다. 이건 유명한 짤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신 분 적이 있을 건데 김기동이 단장을 하고 주영환 1팀장, 한동훈 2팀장, 그 밑에 정의도, 어미춘, 이주영, 나의엽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마 제가 그 주영환이 2명 있어요. 법무부 검찰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명의 주영환은 최근 올해 법무부에서 검사들 또 이 사람들 재산 공개할 때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 그 팀장이고 여러분 한동훈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도는 윤석열 건 올라올 때마다 윤석열 편드는 바로 그 사람이고 어미주는 한명숙 수사해가지고 우리 윤석열이
우리 임은정 검사를 핍박할 때 임은정 검사가 이 어미준을 수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 검사예요. 어미준이. 그 이주영 검사는 누군 다 아시겠지만 김봉현 사건 때 김봉현 쪽 변호인질을 사실 본인이 안 하고 다른 변호사들 모집해가지고 했던 바로 술자리 갔던 바로 그 변호사고요. 나의엽은 그때 김봉현한테 술을 얻어먹었던 검사예요. 애들이 지금까지 소위 말해 일망타진의 대상 중에 하나인데 김기동이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났을 때 김기동이 문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으로 좌천이 돼요. 부원장으로. 한동훈처럼. 그러다가 다시 부산지검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자기가 기수가 위에니까 용퇴를 해줘요. 그런 자가 바로 저 김기동이고요. 근데 요게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생각해 보면은 김기동이 뭐 이제 이게 보도가 되니까 김기동이 한 말이 뭐 법무법인에서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를 일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특별한 자문 검사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얽혀 있는 그 검사들이 또는 맞아요. 판검사 출신들이 통상적인 자문이었다. 근데 이 고리를 보면 나는 그런 결론을 일단 내리고 싶어요. 검사들 전과 내후의 먹잇감이 아니었냐. 예를 들면 뭐 이게 나중에 또 채태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다 봐주는 그 카르텔 속에 여기 김기동까지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런 연결고리가 윤석열과도 연관이 꽤 있어 보인다. 화천대유가 뭐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건 그 사람들이 그걸 돈을 벌었건 간에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박근혜 때 그 비슷한 라인에서 민정수석들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초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잖아요. 홍경식, 김영한 일할 때 김영한이 그 민정수석을 할 때 김영한 노트 뭐 이런 게 비망록이 발견되고 네. 그랬었잖아요. 이때 김영한이 들어오던 그 시기에 우병우가 들어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우병우가 이제 그 민정수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정수석 된 이유가 최순실과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곽상도도 그렇고 우병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최순실 라인과 연관이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면서 그 라인에 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검사장이 못 돼요. 이제 그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사건의 핵심 검사였기 때문에 우병우를 검사장을 시키면 논란이 될까봐 우병우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병우가 검사장이 못 달면서 검찰을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빌빌거리는 상황이 좀 있다가 최순실과 우병우 장모의 연결고리에 위해서 청와대에 집어넣고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김기동으로 돌아가면 이 특수부 검사들의 일종의 전관 내용을 위한 대부분의 먹잇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게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죄수 H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알 사람 다 아는데 이분이 고발한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똑같이 등장을 하죠. 어미준, 뭐 임관영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주영환도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상층부에 있는 전 검찰총장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여기도 김기동 있죠. 중간쯤에.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대부분 다 좀 큰 틀에서 보면 그 정권을 옹이해주는 수사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걸 해먹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게 아니냐. 단순하게 그 승진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특수부 검사들이 뭔가 나눠 먹게끔 어떤 판에 부동산 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취직시켜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푸나님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의 흑역사를 한번 앞으로 책으로 한번 정리해서 쓰셔도 뭐 내용이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뭐 그런 판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즐비한 뭐 법조인들이 있는 회사가 자문으로 있을까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역대로 보면 재벌들 변호하는 변호사 중에 고관 대작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슨 뭐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들 몇 명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은 정말로 뭔가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힘든 구조고 저는 그런데 이제 화천대유가 과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문 변호사를 많이 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그 전에 엮여서 뭐 보답을 받았다거나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인가 뭐 이런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강찬우 수원지검장입니까? 검사로 공격을 수사했다가 다시 병의인 역할을 해서 뭐 보답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위 법관들이나 고위 검찰들 변호인을 써서 예방을 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예방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위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이러한 고관대작들 출신의 법조인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위세를 활용하면서 사업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위세나 이런 걸로 평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훈용. 네. 달리 표현하면 뇌물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입장에 저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라건 우연이 되게 많죠. 뭐 갑자기 우연히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우연히 뭐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줄리에 후원 업체가 많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가는 소위 특수부 뭐 공안부 잘 나가는 검사들 위주로 해가지고에 여기에 이제 소속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국짐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의 대선 자금을 위한 저수지 역할을 했다. 근데 그 저수지 역할을 한 건 맞다. 어떤 저수지 역할을 했냐? 이 비리, 뇌물, 이 공직자들한테 특히 법관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쨌든 그만두거나 했을 때 좀 쉬는 텀이 있을 때 용돈벌이를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대기 위한 저수지 역할을 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은근히 이거 집사 아니야? 이 사람들 돈 대주기 위한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기에 많이 연관되었다 생각하고 네.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 나가는 검찰 이런 관계자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지사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 하나도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관성이 없다. 그만큼 이재명 그렇죠. 지사는 깨끗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는 그러니까 것이 아닌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성남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서 사실 이재명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 그 사람들이 연관성 있는 성남시의원들이 이거 민간 개발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 예산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막 이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런 싸움을 했으니까 이 과정들 거치면서 난 모르겠고 성남시 지금 돈 없으니까 우리한테 5천억 뭐 그전에 정확하게 5천억은 아니고 나중에 더 가져간 게 있으니까 우리 주면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이렇게 벌어질 줄 몰랐던 측면까지 이걸 또 나중에 이제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에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쭉 이야기하면 이제 가장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참여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로 관련해 갖고 예를 들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뭐 경기도 유관단체에다가 뭐 장을 시켜주면 또 뭐 코드 인사네 뭐 보훈 인사네 했을 거 아니야. 은수미 시장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수사받잖아요. 자기 캠프 사람 갖다 썼다고 채용비리라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동규 뭐 수사에 나온 뭐 어제 보니까 뭐 압색하러 갔는데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건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 막 던지더라고. 그게 진짜였다면 그 단독이 아닌 여러 차례 단독이 나왔을 텐데 유동규 자체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추천받은 사람, 가까운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유동규 하나가 지금 뭐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친밀한 정말 최측근 느낌이었다면 경기도지사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는 정확히 짚어야 돼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가 하셨던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성남시에서 일을 했던 관계자임은 분명하다. 그 얘기는 일단 먼저 이거 하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빠져서 우리 이덕준 변호사님이 특수부 그 관계자들 라인에 전혀 들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건지 대한민국의 이 법조 카르텔과 정말 딴 곳에 계셔서인지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하셔서 전주잖아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이 화천대유권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이 화천대유 하나일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법조 출입 기자인 김만배 씨의 주변에 이 사람은 뭐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 뭐 바지 사장 좋은 형들하고 늘 잘 지내하면서 이미 우리가 없는 사건도 만들고 있는 사건도 또 만들 수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과 그리고 그걸 판결해주는 판사와 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던 동력이 결국은 이 이후에 정관이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딘가에서는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이권에 다들 충실해서 그런 사건 결말을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천대유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검은 카르텔, 법적 카르텔, 그리고 뭐 언론까지 그리고 재벌까지 끼어든 그 모든 과정들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로 인해서 저는 이것들까지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본부장인가 있다가 기획본부장이었죠. 나중에 예. 이제 그 황교익 씨가 하려고 했던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는데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예산으로 109억인가를 신청하는데 190억이요. 190억이에요? 190억인가를 신청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잘랐어요.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서 그만뒀는데 측근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고 뭐 성남시장이나 등등을 이 운영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진짜로 측근이었다면 아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 같이 뛰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뭐 계속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까지 간 것인데 분명히 이 유동규란 사람이 성남시에서 같이 일을 한 사람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그 2009년경에 분당구 리모델링을 법적 자문을 해주고 하다 보니 이쪽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성남시장 이재명 당선자는 당시 2010년에 이명박 정권과 LH에서 공공개발을 민영개발로 다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본인이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 당연히 리모델링이니 뭐 부동산 개발이니 이런 쪽에 뭐 계획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서 성남시에서 이 사람을 썼고요. 중용을 한 것이고 이후에는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설계는 이재명 했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누구나 다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소환했는데 결국 공공에서 100% 다 못하는 거를 민영 거 공공권 50 하자라고 설계하는 부분에 이 사람도 같이 한 건 맞죠. 거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실행한 실행자는 맞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어떤 뭐 유착 관계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건 풀어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재명 전 시장은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어떤 뭐 나쁜 돈을 받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질 부분은 뭐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했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측근이냐 아니냐로 계속해서 논란을 아까 지금 우리 푸나님 말씀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또 유원홀딩스라는 또 회사를 하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영화 사업을 하려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었던 분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그 문화예술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388억까지를 책정해달라고 하고 법까지 바꾸려고 했던 분이더라고. 그때 안 된다고 했더니 바로 그러면 손절하고 나가서 본인이 퇴임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9개월인가 더 남아 있었대요. 사장 기간이. 그런데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측근입니까? 그래서 황교익 씨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추천됐는데 결국은 그것도 좌절된 이런 측면이라서 아무튼 간에 지금 무슨 뭐 경마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데 직접적 연관성 한 가지도 안 나오고요. 설사 유동규 씨의 비리가 나온다고 해도 화천대유 비리가 나온다고 해도 이재명의 직접 책임은 아닌 거니까 그거를 나는 다 반대로 본다니까. 아까 특수부 검사들 제가 그 라인을 소개를 해드린 것도 그런 이유인데 예를 들면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둘러싸인 거잖아. 경제기득권, 이제 법조기득권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사실 겁도 없이 5천억 환수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민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